오늘은 보강 수업으로 사고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와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인지심리학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도 사실은 매우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고라는 건 thinking이죠.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problem solving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사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문제 해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의 종류라고 하는데 사고의 특성을 알아보고 특히 사람들의 사고는 내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사고 규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사고라는 용어는 방향적 사고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방향적 사고라는 것은 문제 해결과 같이 목표를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일련의 행위로서의 사고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 추리, 의사결정들이 주로 다뤄지게 됩니다. 사고의 특징은 지식의 기초 위에서 진행되게 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선 개념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범주적 사고가 있고 범주적 사고에는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범주적 사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효율성 원리가 작동되어진다. 그리고 정보성 원리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을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효율성 원리라는 건 이제 경제적으로 처리를 하고 싶은 거고, 정보성 원리라는 것은 최대한의 정보를 또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범주로 최대한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게임이라고 했을 때 그 게임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포츠 경기도 게임이고 도박도 게임이고 요즘은 인터넷 게임도 게임이고 그저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도 게임이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임도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 그랬을 때 이 게임이라는 것이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게임의 종류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새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죠. 무수히 많은 새가 있는데 그 새를 그 범주 안에서 일단 우리는 새의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새에 대한 사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개념적 사고의 범주적 사고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범주적인 개념에는 고전적인 이론이 있어요. 일단 범주는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진다. 따라서 어떤 사례든 그 조건을 충족하면 일단 그 범주에 포함시켜버리는 거죠. 그 어떤 사례가 그 범주를 더 잘 대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으면 이 범주에 포함시켜도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우리는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프로토타입 시어리다라고 하는 원형 이론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형.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인 사례, 그 경계가 명확하지도 않고 범주는 보다 더 전형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게 되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대신에 가족 유사성, 친족 유사성을 가질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프로토타입 시어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가족 유사성, 친족 유사성, 유사성을 가지고 비슷하면 일단 그 범주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주 정보는 언제 무엇에 사용되느냐 하면은 그 대상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하게 한다는 것하고 또 특정 대상의 속성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 범주 정보를 이용해서 추론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특정 대상의 속성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 범주 정보, 범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만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범주적 개념이고 개념적 사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고라고 한다면 이 추리를 보통 많이 생각하게 되죠. 추리라는 건 뭐예요? 리즌이다라고 해서 전제, 그게 이제 원리가 됐건 아니면 어떤 사례들이 됐건 간에 그 전제들로부터 결론을 내리거나 주어진 결론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인지 과정입니다. 아, 저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따져보자 라고 하는 게 추리지요. 그래서 우선 추리에는 우리가 보통 연역 추리와 기납 추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연역 추리에는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추리다. 전제를 딱 얘기해 놓고 그게 참이면 결론은 참이 되는 추리예요. 그래서 때로는 일반적인 원리에서 특정한 사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추리를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추리하는 과정을 보면 논리적 규칙을 엄격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리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 규칙을 그렇게 엄격하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우선 이 논리적 사고에 해당되는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분위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 효과. 3단 추리에서 전제에서 사용된 특징 양화사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징 양화사라는 건 이제 조사를 얘기하는데 모든 A는 B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B는 어떤이 여기 들어가 있죠. 어떤 B는 C다라고 했어요. 어떤 B는 C인데 그래서 결론을 어떤 A는 C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죠. 그죠? 타당하지 않아요. 모든 A는 B예요. 근데 그 모든 B가 C라 그러면 어떤 A는 C다라는 결론을 내려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A는 B인데 그 모든 B는 C라고 했어요. 모든 B는.
그럴 때 어떤 A는 C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3단 논법의 추리를 적용하면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런 거죠. 모든 A는 다 B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B예요? 어떤 B는 요 C에 포함되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B는 C다라는 전제를 내려놨는데 어떤 A는 그 C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A를 C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A는 B다라고 했어요. B에 다 포함되는 거죠, 지금. 근데 모든 B는 C라고 전제를 해놨어요. 그랬을 때 어떤 A는 B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C다라는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다. 타당한 결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형식적인 구조가 같아도 내용에 따라서 추리 양상이 달라진다.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했던 교재가 있었는데 그 교재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제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써놓은 건데요. 그래서 3단 추리에서 보면 believability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믿을만한가. 그죠? 그래서 이 맞는 결론이라고 반응한 비율을 가지고 추론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 조건에서는 believable, 믿을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훨씬 높죠. 타당하지 않은 결론에서는 believable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unbelievable이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타당하지 않은 결론 조건에서도 believable이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비율이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을만한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은 결론에서도 믿을만하다 그러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웨이슨의 선택과제에서의 내용 효과는 사람들은 부정적 정보는 잘 활용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긍정적 내용의 명제를 더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확진 평양, 확인 평양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긍정적인 명제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확인 평양, 확진 평양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죠. 어떤 명제나 규칙을 확인하는 쪽으로 사고가 편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웨이슨이 실험을 통해서 선택과제를 제시하고 실험을 진행해 봤더니 낫큐는 거의 고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정적인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귀납 추리라고 하는 것은 연역 추리와 반대지요. 케이스들, 몇 개의 특수한 사례들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적 귀납 추리가 있고 범죄적 귀납 추리가 있고 유추 추리, 가설 검증, 일상적 추리 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평양이 강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관이 있다고 해서 그게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의 결론,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근데 이 인과관계를 자꾸 확정하는 경향들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저지르고 있는 오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범죄적 귀납 추리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새로 경험했던 사례가 이미 알고 있는 범죄에 속하는지 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추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 범죄에 속하면 그것의 특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리하는 방법이 범죄적 귀납 추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유추추리라는 것은 두 대상의 관계를 제3의 대상에 적용하는 추리가 바로 유추추리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그 지능검사나 적성검사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봤죠. 하늘이 비행기와 짝지어져 있으면 바다는 뭐예요? 배겠죠. 그죠? 이거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설검증은 가설적 규칙을 만들어서 맞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검증 단계에서 확증 편향이 두드러진다. 2, 4, 6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8이라고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런 것이 가설검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 추리는 문제의 상황이 형식 논리적 추리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 때문에 추리가 편향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적인 관련성으로 인해서 뭐 그 상황은 지금 내가 겪어본 상황하고 관련돼 있어 라고 하면 그 상황을 내가 경험해 본 거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입하게 된다는 거고. 사실은 대안이 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대안이 많다는 것을 잘 고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해결 절차도 없어요. 그런 추리가 좀 편향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판단과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론 뭐 일상적인 판단이나 일상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의 문제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는 가벼운 판단, 가벼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편의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법, 휴리스틱스다라고 하는 거죠. 이 편의법이라는 거는 그냥 편리한 방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성 휴리스틱스라는 건 뭐냐면 가장 전형적인 경우와 유사한 정도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게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여러 가지 오류도 범하게 된다. 뭐 겸손하고 수줍어하고 정리하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농부나 사서 직원일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클 것 같냐 라고 물어봤더니 겸손하고 수줍어하고 정리하기, 그러니까 내향적이면서 정리하기 좋아하니까 이거는 뭐 도서관 사서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정답은 농부였어요. 농부도 사실은 굉장히 좀 순박하고 뭐 겸손하고 수줍어하고 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농부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사서직원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서직원이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큰가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고 어느 것이 더 사람이 많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더 많냐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농부라고 해야 다 정답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서직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 못했냐? 전체 집합의 크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유사성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게 되니까 사서직원일 가능성을 자꾸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단순 사상보다는 두 사상의 연결되어 있는 경우 확률을 더 높게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릅니다. 사실은 확률이 더 줄어드는데 그게 바로 컨정션 펠러시라 해서 결합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사건의 발생 확률은 사실은 반반이잖아요. 50%예요. 2분의 1. 근데 독립적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사실은 더 줄어들어요. 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4분의 1이니까 25%로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독립적인 사건보다 독립적인 사건이 함께 발생할 확률을 더 높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오류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도박꾼의 오류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사실은 랜덤이고 무선적으로 보이는 것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보통 도박 기계의 확률은 33.3%로 맞춰져 있대요. 그러면 그 도박 기계에 하루 종일 돈을 집어넣는 사람도 그 돈이 쏟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어넣으면 점점 더 쏟아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확률은 계속 33.3%로 맞춰져 있습니다. 절대 그 확률이 커지는 게 아닌데, 그거를 바로 도박사의 오류, 갬블러 폴리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잃고 난 후 딴다. 많이 잃으면 딸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권도 마찬가지잖아요. 복권은 내가 10년 동안 로또 복권을 샀어요. 이제는 좀 당첨될 확률이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매번 똑같아요. 확률은 800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표본 크기의 둔감이라는 것은 역시 또 전체 숫자를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큰 병원 같은 경우가 1일 출산하는 아동이 45명이에요. 그리고 좀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는 15명이 태어난대요. 출산한대요. 근데 1년 중에 남아가 60% 이상 출산한 날이 어느 병원에 더 많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의 대답은 보통 이 큰 병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큰 병원이 출산화가 더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큰 병원은 지역마다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작은 병원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정답은 작은 규모의 소병원이 더 남아가 60% 이상 출산 한 날이 더 많은 케이스는 바로 소병원일 수 있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에 대한 그릇된 관념도 있어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자녀들을 하나 내지 두 명 낳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아예 안 낳구나. 근데 옛날에는 뭐 굉장히 많은 자녀들, 그죠? 옛날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부모님,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래서 부모님들의 형제들은 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딸 부잣집이 있었어요. 딸 5명의 아들 하나. 막내가 아들이었어요. 그런 케이스가 옛날에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딸을 계속 낳고 나면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확률이 올라간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죠. 딸 셋을 낳은 다음에는 아들 낳을 확률이 더 높다고 믿는데, 사실은 딸을 열을 낳던 몇을 낳던 그 다음에 또 딸과 아들이 결정되는 확률은 50%를 변하지 않습니다. 그쵸? 독립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소표집의 대표성을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케이스의 대표성을 자꾸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죠. 자동차 구입할 때 소비자 리포트를 보고 2달 동안 아주 고민해서 A사의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해놓고,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또는 자동차 영업사원인 그런 한 친구의 말을 듣고 아예 B를 사기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한 친구의 말은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한다라고 해도, 근데 그 친구의 말만 뜩 듣고, 그죠? 이렇게 자기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모아서 A를 사기로 결정해 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친구의 말을 듣고 그냥 바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케이스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타당성의 착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정보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내적 일관성이 있느냐, 충분하냐에 상관없이 그 정보와 기대의 결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를 갖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할 때 보통 이제 미남, 미녀, 얼굴 잘생긴 사람을 잘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잘생긴 사람이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건데, 그 기대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잘생겼다고 해서 성격도 좋고 지적 능력 상관없잖아요. 신입사원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오류가 나타납니다. 면접 결과에 의존하는 게 그 면접의 경험적 타당성이 부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면접 결과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가 점점 더 표준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면접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면접위원회 주관성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에서의 가용성. 판단에서의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할 때 보면 사실은 편의법이 또 적용되는데 가용성 휴리스틱스라는 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우가,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고민하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쉬운 방법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편법이에요. 편의법이라고도 하고 추단법이라고 하고도 발견법이라고도 해요. 그걸 또 한마디로 주먹구구식법이다.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절한 알고리즘의 사용은 인지적인 경제성을 가져다 주지만 부적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망한 결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바로 가용성 중심 처리의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이미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바뀌죠. 그래서 이 가용성 휴리스틱스라는 거에 사례로 얘기하는 것 중에 그 판단에서의 편의법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빈도가 높은 범죄에 대한 편견들이 많아요. 빈도가 높은. 사건을 쉽게 기억 또는 떠올릴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 대상의 빈도나 확률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업 실패한 사례가 있게 되면 실제 유망한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시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케이스를 보지도 않고 그냥 내 주변에서 그거 했다가 망했대 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그게 마치 그런 사업을 하면 다 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서울에 사는 사람은 다 XX도 특정 지역의 사람이야.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자기 동네에 집 근처 또는 친구들의 경우도 어디 출신들이 많어? 그러면 그게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또 범죄 인출 가능성에 기인한 편향도 나타나요. 범죄 인출 가능성. 사실은 남자 여자 반반씩 똑같은 숫자로 혼항 목록을 읽게 했어요. 막 섞어서 남녀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가. 근데 남녀 인사들의 반반이 섞여 있는 목록을 읽어보니까 남자들이 더 눈에 익은 유명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남자가 더 많다라고 답변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똑같은데. 그게 바로 친숙성, 최신성, 현저성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류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신중하게 따져보고 판단해야 될 경우 그렇게 하게 돼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많죠. 근데 의사결정,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오류를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선택과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이제 규범적 모형은 가장 전형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이므로 가장 큰 효용이 큰 대안을 선택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효용이 가장 큰 것, 그러니까 이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죠. 우선 주관적 효용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각 대안별로 효용을 계산한 다음 각 효용이 가장 효용이 큰 대안을 선택한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효용을 충족시키는 대안이 있으면 더 이상 대안들을 따져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대안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나타난다. 왜? 더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더 자꾸 생각을 하면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소비자 의사결정 모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태도를 형성하는데도 이 모형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이 다속성 효용 모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속성 효용 모형도 사실은 소비자 선택하는데 그 태도 형성하는데 적용되어 있는 모형이에요. 다속성 효용 모형은 각 속성별 효용을 구한 다음에 그 속성의 가중치를 곱해요. 가중치라는 건 이제 중요한 정도를 얘기하겠죠. 각 대안들의 전체 효용을 산출한 다음에 여러 대안 중 가장 큰 효용이 을 대안을 선택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트버스키라는 학자가 elimination by aspect라 그래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모든 대안들의 속성을 따져본다는 게 우리는 귀찮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속성을 고려한 다음에 선택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에서부터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것들은 뭐예요? 제거해 나가는 방식.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 대상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의 속성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그 차원에서 제거하면서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속성들의 값을 가중치까지 고려한 값들을 다 생각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아예 중요한 거 순서대로 해갖고 탈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미달되는 거. 그럼 대안들이 줄잖아요. 그럼 비교해야 될 숫자가 주니까 간편해지죠. 어떻게 보면. 그죠? 컴퓨터 구입할 때나 대학을 선택할 때, 뭐 결혼 배우자 선택, 자동차 선택, 정치적 선택. 사실은 다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 다 따져보고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는 사소한 차이가 결정을 좌우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거 따져보고 대안들을 쭉 좁혀나갔는데 마지막에 남은 대안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그 중요한 측면을 비교한 결과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차이가 오히려 결정을 좌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편파가 나타나는 이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편파가 작용하는 케이스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Sunk Cost Effect라고 해서 Sunk Cost Effect, 이건 영어 단어에서 바로 알 수 있죠. Sunk는 잠기다라는 거죠. 비용, 잠긴 비용 효과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이미 많이 투여했는데 어떻게 이걸 목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이미 투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과거에 한 것은 무시를 해버리고 새로운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부분에 의존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투자한 양 자체가 추가 투자할 것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뭐 베트남 전쟁을 하러 베트남에 갔더니 뭐 밀림도 많고 우기도 많고 비도 많이 내리고 전쟁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이 훈련해온 상황과 너무나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을 했고 많은 병사들을 많은 물자들을 다 잃었던 그런 사례들이 속출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일찍 끝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봤으면 손을 빼고 끝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몇 년 동안의 전쟁을 계속했다는 거죠. 또 그러한 사례들은 또 많죠. 우리가 뭐 어떤 비행기를 생산하는데 그 새 비행기 생산에 이미 900만 달러가 투입되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추가로 또 100만 달러를 더 투자하려고 해요. 근데 이미 그거는 결과가 뻔한 거예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랬으면 더 이상 100만 달러 추가 투자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900만 달러만 손해봤으면 그 추가 100만 달러 손해를 입지 않을 텐데, 그죠? 추가 손실의 양으로 그러니까 상대적 추가 손실의 양을 별거 아닌 걸로 너무 과소평가를 해버리니까 그래 100만 달러 그냥 마저 다 집어넣어 라고 해서 쓸모없는 제품을 또 결국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건 이제 뭐 기업일 수도 있고 아까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의사결정에서도 그런 편파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5,000원짜리 티켓을 구입했는데 후에 3,000원짜리 티켓을 또 구입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티켓이 같은 날짜에 그 같은 음악회를 하는 날이에요. 근데 뭐 3,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회를 가야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해요? 5,000원짜리 티켓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5,000원짜리 티켓을 가는 게 훨씬 돈을 덜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8,000원 쓴 거는 동일하거든요. 5,000원짜리 음악회를 가든 3,000원짜리 음악회를 가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요즘은 이런 경우가 없죠. 옛날에 극장 같은 경우는 막 인기 있는 영화는 극장 앞에서 줄을 서서 엄청 기다리면서 표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암표라는 걸 샀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제 혼자 자기가 영화 보려고 3,000원짜리 극장표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죠. 지금은 뭐 보통 10,000원씩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티켓을 끊었는데 또 다른 친구가 전화를 해갖고 나도 그 영화 보고 싶었는데 나도 좀 볼게. 그럼 보러 갈게. 그러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엄청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암표 사자. 암표 상사한테 5,000원 주고 암표 산 거예요. 근데 거의 영화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 친구가 못 온다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 또 나 혼자 들어가야 돼. 극장을 들어갈 때 어떤 표를 내고 들어갈까? 5,000원짜리 암표를 내고 들어가더라는 거지. 그게 손해를 좀 덜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케이스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편파로 인더우먼트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면 뭐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A를 이미 자기가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보통 때 같으면 A보다 더 선호했을 B를 취득하기 위해서 A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A를
더 선호하면서도, 더 선호했을, 그러니까 보통 때면 A보다 더 좋아하는 B를 취득하기 위해서 A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동품 우표, 아주 오래된 우표 5달러짜리 싼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100달러 내겠다고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그 우표를 자기가 다시 살려면 35달러조차도 안 내고 살 것인데, 옛날에 5달러 주고 산 건데, 그러면서도 100달러 주겠다는데도 안 판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참 희한한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조망 이론에 의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스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가 개인에 대한, 획득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의 손실 가치가 실제보다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스에 대한 주관적 가치를 더 크게 지각한다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죠? 뭐 신통치 않다고 생각해서 헤어지려던 그 애인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 모른다. 그 다른 남자친구, 내가 아는 남자 중에 그 친구랑 사귀어볼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헤어지는 게 아닌가 하면서 다시 또 사귀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웃긴 거죠. 그러니까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먹기는 별로고 뭐 그런 얘기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일루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루전이 뭐예요? 망상이죠, 망상. 현재 행동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 이상의 변이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는 데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뭐 확실성 효과 때문에 모험 회피를 하는데 이는 착각이고, 계획의 변화, 특히 골의 변화가 목표의 변화죠. 대입된 경우는 자신이 타인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ear of loss 정서가 더욱 크게 개입되어서 더 큰 집착을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fear of loss 정서가 우리한테는 꽤 있어요. 내 일부가 손실된다,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fear of loss, 그런 손실에 대한 로스에 대한 공포가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과 의사결정까지 살펴봤고요. 문제 해결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